사실 저도 40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평생 직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은퇴 그리고 과거보다 굉장히 장수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노후에 대한 걱정들은 사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어요. 특히 2014년에 뭐 우리나라만의 저금리 문제는 아닐 텐데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의 1%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일부 서울적이나 뭐 재건축이나 흔히 수요자들이 좋다고 말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도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전세를 깨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유형도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세 시장의 월세 전환에 대한 임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저금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의 투자의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더불어 내년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좀 체감해 가실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하는데요. 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해졌을까요? 과거보다 아마 이건 뭐 모든 정부의 마찬가지의 문제이긴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도 연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레이스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내일이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6.19 대책이라고 조정지역을 확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이제 수요 억제책이라고 하죠. 뭐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증가시켰던 일종 파리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고 또 9.5 조치라든지 얼마 전에 12.4 가계부채 대책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금융이라든지 세제, 청약 다양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가계부채 대책 나온 지 되지 않았지만 오늘이죠.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임차 시장,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잘 운영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예정에 있고요. 이런 정부 정책들이 과연 그럼 해당 부동산 상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 시장 전망과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차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파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투자 수요의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출을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보거나 투자 목적에서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일단 투기가 많이 일어나거나 집값이 단기에 급등했던 지역들을 규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도입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의 가격 급등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압구정, 잠실, 그리고 반포, 개포 이런 지역들 대부분이 가격대가 아마 2014년 이후부터 3, 4억 이상 오르지 않는 단지가 없을 만큼 재건축 시장이라는 것들이
가격 급등의 지당제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한쪽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넘어서는 일종의 누진세율을 책정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다주택자들 금융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나 DTI 같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 비율 같은 경우가 최대 40% 그리고 다주택자가 추가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는 30%까지 강화되게 되면 집값이 1억이라면 3천만 원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청약 규제라든지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탈세를 하는 부분들까지도 막는 굉장히 촘촘한 규제 강화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일자 신문이나 오늘 이제 뉴스를 조금 살펴보시고 모바일로도 뉴스를 읽어보실 수 있을 테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 중에 85만 호 정도가 공공임대 그리고 일반의 민간을 지원해서 일종의 준주택처럼 활용하는 임대주택이고요. 15만 호 정도가 이제 분양형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 아니면 과천지식 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동탄, 그리고 예를 들어 성남 복정이라든지 이렇게 흔히 수요자들이 서울 반경의 한 30km 내에 가고자 하는 지역, 기존의 신도시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신혼부부, 예를 들어서 한 39세 미만의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주로 19세에서 39세 정도 되는 수요층,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존의 주택 가격이 비싸고 종잣돈 마련이 많지 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청약통장이 청약저축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29세 이하의 청년 중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만약 직장이 있다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예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 금리가 3.3% 정도 제공이 됩니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높죠. 아마 내년 출시될 예정인데 소득공제라든지 이자소득세에도 면제가 되는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공급 프로그램 그리고 아주 인기 지역의 분양을 받고자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대기하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결혼 이내 결혼하시고 이제 7년 정도로 예전에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무자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 정도까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의 확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은 은퇴 관련한 수익형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이트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라 젊은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많으시고요.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요즘에 흔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정부가 이번에 또 그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부분이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일종의 주택연금과 같은 것인데요. LH가 아직 주택 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LH에 넘기고 LH가 이걸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그리고 다시 집을 매각한 고령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꾸밀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한 대금은 일종의 연금처럼 다시 집주인에게 분납해서 해주는 일종의 주택연금의 또 다른 유동화 버전이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읽으시고 내년 정책이나 자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최근의 정책 변화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규제가 과거보다는 타이트하게 굉장히 촘촘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40곳, 투기과열 지구는 29곳, 투기 지역은 12곳인데요. 거의 서울 지역은 트리플 규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에서는 부산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청약의 규제라든지 오피스텔의 전매 규제라든지 또 청약할 때 무주택 가구 수, 무주택 기간, 뭐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가점이 높은 분들 위주로 당첨을 해주는 규제 완화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기 해당되는 조정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매각할 때 이주택자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도 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50% 세율로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몇 채를 갖고 있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고 내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어느 지역에 청약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세금이라든지 청약 전략이라든지 매각 전략, 보유 전략, 운용 전략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출 규제나 정비사업 규제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요하는 규제들이 어떤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지역은 어떻게 되고 관련한 규제의 내용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40곳에 대한 조정지역은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면 되는데 내가 양도차익이 남는 것만큼 세율을 내면 되게 됐죠. 근데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소득세법이 통과된다면 50%, 여기에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분양권을 갖고 있을 경우 거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매각을 못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지역은 세율이 50%나 강화되게 되고요. 특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진 구조인데 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이 붙어서 2주택자는 최대 50%, 3주택자는 60%면 세금을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60%에서 70%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증여를 하든지 상속을 하든지, 왜냐하면 증여 상속 세율도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어찌 보면 차익에 대한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정권이 바뀔 때까지, 아니면 내년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매각하든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그 4가지 방향 중에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꼭 의사결정을 당분간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대출이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LTV DTI가 40%까지 강화되면 집값이 1억 원이라면 이제 4천만 원밖에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기지역에 포함된다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세대당 대출을 한 건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해줄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이냐, 내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 조건부로 추가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 기존 주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신규로 주택을 사면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교체 수요, 갈아타기 수요도 굉장히 깐깐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산정할 때 옛날에 1년 소득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2년 소득 보고요.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의료보험비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추정소득을 했을 때 대부분 반영을 해줬는데, 추정소득을 책정할 때도 일정 비율 차감하는 것들도 있고요. 만약 기존에 2건 이상의 주담대를 가져갈 때
내년 1월부터 신 DTI라고 해서 종전에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산정했는데 이제 두 가지의 모두의 주택의 원리금을 합쳐서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의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는 이제 신 DTI를 넘어서는 DSR이 적용되죠.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 대출금, 카드 관련한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금, 뭐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런 부분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는 상환 능력을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의 주택 구입,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대출을 통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도 자기 자본을 갖고 주택 구입을 하거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분양용 호텔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할 때 적어도 내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충분히 대출 이자를 받아서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나는 임대 수익으로 관련한 이자를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때 대출을 해주는 사업자 대출 강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도 적용된다는 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분양시장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뭐 이런 지역들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거의 100%, 85제곱미터 초과, 흔히 이제 34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과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인기 택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거나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오래됐거나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긴 분 위주로 당첨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에서는 전매 규제 강화와 함께 청약 가점제 확대에 따른 시장 변화를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유망한 지역은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생각해 보실 때 2014년 흔히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도권 집값이 한 4, 5년 빠졌을 때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부일 대책을 통해서 전매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관련한 허용연화 완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했던 부분들을 하나 둘씩 분야별로 모두 걷어들이고 있는 게 현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부동산 시장에 차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유형들이 이제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흔히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운영하시는데 만약 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안 돼요. 사실은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보는 상품인데 신규 일부 공공택지, 미래신도시나 마곡지구 같은 일부 지역은 시세차익 보는 상품으로 착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못한다. 그리고 지역에 20% 우선 공급한다. 300실 이상은 인터넷 청약이 우선이다. 이런 부분이 강화되게 되면 과거보다 수요가 줄면서 차익이나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차익보다는 철저하게 운용 수익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는 여러 개를 예를 들어 흔히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뭐 최근에 이제 그런 투자 패턴도 있다고 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컨설팅 해주고 있는 분들도 전문가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갖고 50채를 구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요즘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70% 정도 되니까 1, 2천만 원으로 지방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을 훑어가면서 차익을 남길 만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투자 패턴이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거주할 거, 그리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률과 관련돼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나
꾸준하게 임대수익이 창출될 지역 위주로 선별하셔야 되는 패턴이 이루어지고요. 이제는 차익보다는 운용수익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기 보유보다는 이제 양도소득세나 세금이 강화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권고하고 있죠. 임대소득. 2018년부터 지금은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신고를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19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상 내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임대소득이 난다. 이렇다면 사실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구입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취득세라든지 보유세, 그리고 소득세, 나중에 양도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면서 세금이 있으면 내고 그 안에서 성금 비용을 낮추는 일종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인센티브가 더 클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정부가 인센티브를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4년 내지 8년은 임대 사업을 하셔야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중간에 내가 중간에 이제 사업을 그만하실 때는 세금을 뱉어내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대출보다는 자기 자본, 그리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들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들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주택가격 전망 심리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대책이 6.19가 나왔는데 이제 조정 지역을 확대하는 거다 보니까 약발이 크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파리 대책을 내놓고 수요자의 심리가 주춤해지긴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 싶었지만 12.4 대책이나 특히 오늘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카드라든지 임대사업자 관련한 규제책, 세입자 보호 방안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런 심리는 제한적이고 내년에 이제 내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 사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5% 정도의 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이미 레이스의 초반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수도권 위주로 오르던 가격들이 디커플링 되다가 정부 대책 6.19, 8.2, 9.5, 12.4까지 나온서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격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적으로는 한 3-4% 올랐지만 오르는 지역은 2배 이상 오르는 대표적인 것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세종시의 행정기능 강화라든지 서울의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따라서 재건축 가격 상승에 빗댄 지역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가격을 일정 부분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택지지구라든지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인 부산이나 이런 지역 위주로는 가격이 올랐지만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중무장대 산업으로 조선, 철강, 정유, 해운 이렇게 지역이 위축되는 지역은 같은 하나를 보내고 있지만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2014년부터 이제 저금리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금리가 마무리되고 정부의 규제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강화되면서 몇 년간의 동기의 상승폭도 전국이나 서울, 대구,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상승세가 높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 지자체 별로의 가격 양극화도 있겠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지역별로 쪼개보면 6% 이상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마이너스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위례 신도시라든지 또는 강남 지역이 오르면서 후광을 보려고 하거나 갭매우기를 하려고 하는 성남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이나 가밀지구 미사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개발되고 교통망 호재가 있는 하남시나 아니면 조정지역도 아니고 투기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닌 안양 같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오르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의 양극화는 굉장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이 지역의 규제의 수위, 인구의 변동, 그리고 가격의 추이, 고점 대비의 가격의 적정성, 거래량,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과거보다 어떤 상품을 사서 동일하게 같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진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전세 시장은 2015년에 비해 16년 그리고 올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재계약 비용도 과거에 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 2015년에 8천만 원이었던 아파트의 2년 재계약 비용이 올해는 3천만 원대, 전국은 1,000만 원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청약하기 위해서 아니면 임대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 임차로 머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을 고르시는 것도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올해 실거래가를 분석한 건데 올해 실거래가를 분석한 것 중에 매매 전세의 실제 거래량을 분석한 겁니다. 근데 올해 입주하는 단지들은 사실은 월세 거래가 한 40%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 거래가 무려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집주인의 대출 규제 강화되고 잔금 마련 쉽지 않고 기존 집이 팔리기 어려울 때 제일 쉬운 게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매물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변수가 있어요. 만약 정부가 다음 달에 추가로 발표되는 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하지 못한 재계약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 같은 제도입니다. 만약 근데 그런 것들이 발표된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일정 부분 교란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내가 재계약을 해서 총 4년을 세입자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를 한 해 5% 이상 못 올린다? 이럴 때는 지금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높이 반영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제도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면인데 사실 거래량은 2006년이 집값의 대대 상승기였죠. 이때 판교 분양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마지막 피크를 쳤던 지역이고 몇 년간 시장이 어려웠다가 2014년부터 규제를 완화하면서 매해 100만 건, 아마 올해까지도 100만 건 거래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까지 거래는 썩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대비 10월의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가격만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건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줘서 올라가는 가격 상승은 굉장히 파워가 있겠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수요자들이 매도자는 버티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두 건 고가에 거래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 그 호가가 거래가가 되는 현상들이 장기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해만큼 내년이 상승한다고 보장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분양권 거래량은 이미 지난해보다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전매 규제를 강화하고 재당첨 금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50% 강화하면 더 거래량이 닫히는 거니까 사실 분양권 전매 차익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투자 유형들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공급 과잉도 있어요. 지금 지켜보시면 올해가 37만 호, 내년이 44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2019년에는 무려 30만 호가 넘는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일 물량이 작았던 2012년에 비교하면 내년의 물량은 거의 2배 정도고요. 17년, 18년, 19년을 합칠 경우에는 11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건 아파트의 물량이죠. 흔히 빌라 다세대 같은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물량들은 제외한 물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는데 이 레이스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분기당 거의 10만 호씩 쏟아지는 게 2019년 1분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 금리 인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것들하고 겹쳐지게 되면 일정 부분 가격이 떨어지거나 서울 지역 위주의 가격 상승을 이어가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장으로 갈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재고량이 1000,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60만 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290만 호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 올해부터 2019년까지 입주하는 게 116만 호, 그리고 15년부터 17년간 분양한 게 138만 호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웬만한 분양 3년간의 분양 물량이 서울의 재고량과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되고요. 입주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부산의 전체 재고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3년 안에 쏟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양 시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옥석 고르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공급량이 2015년을 피크로 감소하고 있는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올해 제가 이걸 41만 호 정도로 표현한 거는 지금 예전까지 포함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12월 한 달 남았죠. 근데 사실 한 달에 7만 호 이상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 공급은 40만 호는 붕괴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0만 호 정도 공급했으니까 많으면 35만 호 정도 공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을 정점으로 내년의 분양 물량은 예를 들어 30만 호 전후로 좀 감소하지 않을까. 최근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25만 호 정도를 추정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단기 시세 차익을 챙기거나 재테크를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지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에 일정 부분 분양 물량이 제한되고 지방은 공급 과잉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도 입주량이 굉장히 증가해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이런 지역들입니다. 화성, 김포, 수원, 시흥, 평택.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 호, 동탄에서만 2만 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단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도 지역의 수급 여건,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 강남의 웬만한 분양가가 지금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평균이 2천만 원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이 호황기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지역의 평균적인 계약률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사실 지금은 6만 가구 언더예요. 근데 제일 많이 있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16만 호로 지금보다 3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줄긴 했지만 미분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량이 크게 늘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시장이 갑자기 냉각돼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너무 많은 물량보다는 공급 과잉 우려가 덜하고 가격의 적정성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래 발전성이 있는 지역, 흔히 랜드마크
위주로 선별 청약을 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서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표들이 특히 서울의 강남 재건축 그리고 서울의 도심 재생 지역 중에서 흔히 수요자들이 핫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도 상관없습니다. 무전력 가구라고 할지라도 내년에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보시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양극화되기 때문에 선별 청약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관련 통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듈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상품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리고 운영 수익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특징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가액에 따라 상품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운영 수익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흔히 이제 수원 광교 신도시 좋다고 하니까 이제 광교 신도시를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7억 정도에 분양받으셨는데 결국에는 메인 상권의 일정 부분 미분양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근생의 업종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1년 동안 공실이었다가 겨우 세입자를 찾은 게 네일샵입니다. 근데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정도 받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운영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전세 월세 전환 속도 그리고 월세 비중의 증가, 특히 1인 가구들 중에서 전체 가구와 달리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보유보다 월세를 사는 1인 가구 훨씬 많고 그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비교적 나은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교체가 기대되는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상품에 거주하는 시장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의 시장 상품 그리고 상품의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수익형 부동산을 모르겠으면 차라리 내가 아는 오피스텔 상품이라든지 내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잘 숙달되어 있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상품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섹션 오피스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죠.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상품으로 차차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전략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사실 수익형 부동산의 오피스텔도 일정 부분 스테디 상품이긴 하지만 내년에 입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입니다. 거기에 분양가는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나 전매 관련된 규제가 있고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일종의 공동운명체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분 뜯기를 하더라도 이걸 임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주체의 없으면 공실이 있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걸 누구한테 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성장세예요. 왜냐? 자식이 노후를 해결해 주지 않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보다 초고령화와 관련된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형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더라도 정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우상향하는 피크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떨어지는데 왜냐? 매입비가 비싸요.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데 분자인 임대료를
수요를 높일 수 없으면 분모인 매입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가의 오피스텔은 사실상 피하는 것이 좋고 가성비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좋고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은 예년보다 비교적 감소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공급이 거의 피크 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적인 공급 과잉에 대한 수익률 저하 현상은 떨어질 거예요. 다만 임대 수익률이 재미난 게 은행의 금리가 아직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 예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수익률이 5%라면 공실이 크지 않고 회전율이 좋다면 그래도 수요자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선별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3채 이상 운영을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 내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죠.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5년 이상은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에 뛰어드실 분들이라면 사실상 소형주택은 취득세라든지 소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그리고 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있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궁극적으로는 비과세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두 채를 갖고 있고 한 채를 갖고 임대수익을 내고 있고 한 채를 가지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사실 두 채 가지고는 혜택 못 받는 경우 많거든요. 적어도 세 채, 네 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 가지 혜택, 이게 혜택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자격 기준이 받을 수 있는데 왜 두 채인데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DSR,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할부금, 신용대출, 주담대 외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갖고 상환 능력을 따지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받기 쉽지 않고요. 내가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커버할 수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비교적 그 투자와 관련된 수익률도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고 상권과 관련해서도 택지지구 공급이 다양화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인기 택지지구 위주의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분양가는 굉장히 높게 받았지만 실제 내가 운영하려고 임차하려고 보면 적정한 임차인 찾기나 임대 수익률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팁이 하나 있다면 괜찮은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요즘 마곡이라든지 위례라든지 판교 뭐 이런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뭐 내년에는 아마 진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신규로 근생이라든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많이 공급을 할 겁니다. 이럴 때 그냥 들어가시지 마시고 고분양가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에 들어가서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출회되는 시점에 그리고 상권이 일정 부분 3년, 4년 이상 성숙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굉장히 발품을 꼼꼼하게 파셔야겠죠. 그래서 상가도 신규 분양받는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부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1층 상가가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게 각 지역별로 3.3제곱미터당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의 비중 아니면 이 지역의 상가가 서울 상가 가격 대비 비중을 살펴본 것입니다. 보면 사실 전북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가격의 20%도 되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거의 무려 80%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 뭐 기타 지방 상관없이 1층 상가가 거의 비슷한 한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공급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분양 받을 때는 가격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시고 요즘에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LH, SH에서 하는 입찰에 많이 참여들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너무 고가로 낙찰을 받게 되면
수익률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가를 공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상가가 공급되고 있으니 이 안에서 반드시 옥석을 고르셔야 되는 건데 상권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역세권인지 항아리, 뭐 주택지 상권, 주일 상권도 있고요. 저는 오늘 판교에서 올라왔지만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미래에셋 벤처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의 주말에는 사실 이동하는 직장인 수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일 상권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상가의 유형도 근린 상가, 단지 내 상가, 복합 상가, 그리고 매머드급 대형 복합 상가, 테마 상가, 이에 따른 분양가 모두 수요층과 유동인구와 그 안에서의 머천다이징과 분양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하게 발품을 따져서 그리고 실제 분양 대행사와 가격 협상을 하실 때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느냐면 해당 장표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수익률, 임대 수익률을 내가 투여한 자본 대비 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는 계산법인데요. 적어도 임대 수익률이 5% 정도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것이 특히 30, 40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50, 60대 넘은 분들이 한번 실패하기 시작하면 이게 회복의 탄력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대출과 관련돼서 레버리지 이펙트를 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양 대행사의 꼼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대출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해서 수익률을 늘리되 근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감정 노동에 자신이 있나 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백인백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주형이고 세입자와 감정적인 소모전을 하기 싫고 악의적인 세입자도 물론 영세한 세입자 보호받아야 될 세입자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세입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위탁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자본이득, 내가 시세 차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에요. 운용 수익 내는 상품이죠. 현금 흐름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8알이 입지입니다. 매입하는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상권도 로케이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임대료를 늘리기 어려우면 저렴하게 매입을 하거나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중요해요. 특히 뭐 이거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분양형 호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하시거든요. 차라리 주택은 안 되면 내가 들어가 살면 됩니다. 근데 상가는 공실에 따라 관리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대출까지 있으면 이자 부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운영률도 보셔야 되고요. 공급광이나 허위 과장 광고도 주의하실 때 내년에 사실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부분의 제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 아까 제가 굉장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표가 내년에 바뀌는 거의 확정된 제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세금 굉장히 민감하시죠. 내년에 양도소득세 바뀌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초과이익 관세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대출 규제도 많아요. 신규 분양 받을 때 청약 통장이 있고 가점만 높으면 분양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중도금 대출을 이제 5억 원 이상은 해주지 않고 있고요. 9억 원 넘어가는 건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사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집단 대출 안 되니까. 지방은 3억 원까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중도금 이런 부분에 자금 마련을 준비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되 어쨌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수익형 부동산 포함해서 정부의 규제나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문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해보다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겁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인사이트가 그나마 나은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시장을 좀 제한해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저렴한 전세 매물을 원하시거나 임차하실 분들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것은 똘똘한 주택 한 채, 그리고 기왕 임대사업 하려고 한다면 로케이션이 좋고 장기적으로 가성비 좋은 상품을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보는, 그래서 매입 비용이나 성금 비용을 낮추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데, 어쨌든 단기 투자보다는 수익형 부동산도 장기적으로 운영할 만한 상품들을 고르시는 것들이 향후에 실패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좀 꽉 채워서 강의를 하긴 했는데요.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기회 요인은 있고요. 준비된 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거 외에 집에 가서 한번 교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근에 보도되는 부분이나 또 다른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을 하셔서 내년에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 운용, 그리고 그 외에 금융상품의 운용까지 현명한 자산 관리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